여러분, 전쟁터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도 환자가 아니라 간호사였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국립병원에서 12년 경력의 간호사였던 한 여성이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고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 여러분은 믿기시나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건 의료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과학과 철학입니다. 도대체 한국 병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녀는 생사를 다투는 중환자 옆에서 하루에도 수십 번 피를 닦고 응급실에서 울부짖는 가족을 진정시키는 일이 일상이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감정이 메말라 간다는 걸 자각하면서도 그녀는 버텼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다고 합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깔끔하게 정리된 복도, 중환자실 입구마다 놓인 손소독기, 의사와 간호사의 구분된 동선, 환자, 가족을 위한 전용 상담실, 보호자를 위한 조용한 쉼터 단 5분 만에 그녀는 내가 지금까지 일한 곳은 병원이 아니었다는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율리아 크라스노바. 모스크바 국립병원 중환자실에서 일하던 그녀는 2023년 한국의 한 대형 병원이 외국인 전문 간호사 연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초청받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K-팝이 유명한 아시아의 한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날부터 그녀는 충격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 근무 중 단 한 번도 욕설이 들리지 않았고, 심지어 의사와 간호사가 서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감사라는 말은 환자에게만 쓰는 단어였고, 동료 간에는 지시와 명령이 오가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말 한마디에도 인간적인 존중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동료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사람으로 대우받는 느낌이에요. 러시아에서는 기능이었고 여기서는 존재입니다. 율리아가 본격적으로 병동 업무에 투입된 것은 입국 후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이 병원은 러시아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첫날부터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인수인계 시스템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다음 근무조에게 말로 간단히 상태를 전달하거나 종이에 몇 줄 적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1시간 가까이 환자의 상태, 투약, 내역, 심리 변화, 가족 면회 여부까지 꼼꼼하게 브리핑했습니다. 그것도 담당 간호사, 인턴, 전공의, 전문의까지 모두 참여한 정식 회의였죠. 율리아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군대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야. 진짜 환자를 위한 시스템이야. 그녀는 수첩에 환자 중심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의사 중심 또는 병원 중심의 문화가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환자의 입장은 늘 뒷전이었고 의사의 권위가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불만을 제기하면 그럼 치료받지 마세요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자가 직접 치료 계획에 참여하고 심지어 투약 변경에 대한 동의서에 설명을 받은 후 서명하는 절차까지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가 담당했던 환자는 72세의 치매 노인이었습니다. 율리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긴장시켰습니다. 러시아 병원에서 치매 환자는 무조건 묻거나 격리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이 병원의 간호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아무도 환자에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호자보다 더 가족처럼 대하는 모습에 율리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무가 끝나고 병원 내 힐링센터라는 공간에 앉아 있던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왜 이렇게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그리고 문득 10년 전 처음 간호사 유니폼을 입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도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이 길을 택했지만 점점 매몰차고 차가워졌던 지난 날들이 떠오르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간호사가 아니라 그냥 시스템의 부속품이었구나.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 한국에서의 두 번째 주가 시작되자 율리아는 병원 내 다양한 시설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간호사 전용 쉼터였습니다. 12시간 교대 근무를 마친 간호사들을 위한 이 공간은 아늑한 소파와 조용한 음악, 간단한 간식과 음료가 제공되는 작은 힐링존이었습니다. 심지어 수면 캡슐과 스트레스 측정기, 그리고 심리 상담 예약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러시아 병원에서 간호사가 쉬는 건 사치였어요. 환자가 40명인데 쉬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간호사가 건강해야 환자가 건강하다는 원칙이 곳곳에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병원 내 복지팀에서는 매달 한 번 간호사 소통의 날을, 운영에 고충을 듣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줬습니다. 율리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고생을 당연시했는데 여기선 고생도 관리하더라고요. 시스템이 사람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병원의 철저한 감염 관리 시스템에도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병원에서는 손 씻기나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었고 일회용 장갑도 예산이 부족해 종종 재사용하는 경우가 있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손 위생이 기본이었고 병원 복도마다 감염 경고 안내문이 체계적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내과 의사가 직접 회진을 돌며 일일이 감염 경로를 점검하는 모습은 그녀를 다시 한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한 간호사가 식사 중이던 율리아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한 순간이었습니다. 율리아 씨, 오늘 표정이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엔 동료를 향한 배려와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 여기는 혼자가 아니구나. 나도 이 시스템의 일부구나.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녀에게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새로운 사명감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율리아는 점차 한국 병원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지만 진짜 감동은 그녀가 병원 밖으로 나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휴일을 맞아 병원 동료들과 함께 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 보건소를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병원이 주최한 지역사회 의료 봉사 프로그램에 간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리였죠. 그녀는 처음엔 단순한 행사라고 생각했지만 마을 어르신들의 반응을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간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찾아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손을 꼭 잡고 눈시울을 붉히는 할머니의 모습에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러시아에서도 간혹 지역 의료 활동은 있었지만 대부분 보여주기식이거나 의무적인 형식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봉사에 참여한 간호사들, 의사들, 행정 직원들 모두가 웃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고 약 복용법까지 설명해주는 모습에 율리아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가 아니에요. 한국은 사람을 대하는 자세 자체가 달랐어요. 또 하나 놀라웠던 것은
봉사가 끝난 후에도 병원에서는 봉사 참여자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했고 병원장까지 직접 내려와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한국 의료가 따뜻해집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는 점이었습니다. 율리아는 말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병원장이 간호사에게 인사하는 일은 없어요. 병원장은 늘 높은 곳에 있고 간호사는 보조자일 뿐이죠. 그런데 한국은 모두가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어요.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율리아는 자신의 일기를 꺼내어 조용히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처음으로 간호사라는 직업이 자랑스럽다고 느꼈다. 한국에 와서야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다시 떠올릴 수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결심하게 됩니다. 내가 배운 것을 언젠가는 내 조국 러시아에 전하고 싶다. 한국처럼 환자와 간호사가 함께 인간다움을 지키는 의료를 만들고 싶다. 율리아는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처음으로 모스크바에 있는 어머니와 영상 통화를 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율리아가 일하던 병원의 외래 환자 등록 창구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퇴근 후 늦은 밤 간신히 시간을 맞춰 전화를 걸어왔다. 화면 속 어머니의 얼굴은 피곤에 절어 있었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고 희끗해진 머리카락은 율리아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율리아, 많이 바쁘지? 몸은 어때? 엄마 나 괜찮아. 여기서는 신기하게도 힘든데도 덜 피곤해. 왜? 한국 병원이 그렇게 좋은 거야? 율리아는 잠시 말이 막혔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까? 그래서 그냥 말했다. 엄마, 여기선 간호사가 무시받지 않아. 오히려 칭찬받고 환자한테 고맙다는 말을 듣고 의사들도 나한테 수고했다고 말해. 우리 병원장님은 봉사 갔다 왔다고 손잡고 감사하다고 해주셨어.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율야, 너무 고생했어. 엄마가 그거 몰라서 미안해. 널 그렇게 힘든데 보냈는데도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순간 율리아는 목이 메었다. 어린 시절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이해해주지 못했던 어머니였지만 그건 단지 딸이 힘들까봐 현실이 너무 냉혹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간호사 돼서 뭐 하겠니? 환자들한테 욕먹고 의사들한테 소리 지르고 월급은 쥐꼬리인데 항상 이런 말을 하며 현실을 보여주던 어머니였다. 그런데 지금 그 어머니가 처음으로 딸의 선택을 인정해 준 것이다. 엄마, 나 어제 병원에서 봉사 갔다 왔어. 할머니들 손을 꼭 잡고 고마워요라고 하시는데 진짜 간호사가 된 기분이 들었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한테 감정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 아이고, 그게 진짜 의료지. 그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지.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면서도 조심스레 물었다. 율야, 혹시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은 없니? 그 질문에 율리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질문은 그녀 스스로도 매일 묻고 있던 것이었다. 처음엔 6개월 연수만 마치고 돌아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점점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단순한 여행이나 견학이 아닌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잘 모르겠어. 근데 엄마, 내가 여기 있으면서 너무 많은 걸 배워. 이걸 그대로 두고 가긴 아까워. 그날 밤 통화를 끝내고 난 후 율리아는 한국병원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창가에 앉았다. 바깥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고요한 도시의 불빛 속에서 그녀는 가만히 중얼거렸다. 러시아에서는 늘 버티는 삶이었는데 여긴 사는 삶이네. 그리고 또 하나,
그녀가 며칠 전 받은 이메일 한 통이 생각났다. 러시아에 있는 한 간호학 후배가 보낸 메일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적었다. 율야 선배, SNS에 올린 사진들 봤어요. 병원이 너무 깨끗하고 환자들 표정도 밝아 보여요. 나도 이제 간호학과 졸업인데 정말 간호사로 일할 수 있을까 불안해요. 한국은 진짜 그런 곳인가요? 율리아는 답장을 쓰지 못했다. 진짜 그런 곳이라는 말에 너무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저 응이라고 쓰기엔 너무 벅찼고 와서 보라고 하자니 책임감이 두려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다. 한국은 간호사를 사람으로 대하는 나라였고 의료를 직업이 아니라 사명으로 느끼게 해주는 곳이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신이 간호사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결심했다. 앞으로도 계속 이곳에서 환자와 함께 숨쉬며 살아가고 싶다고. 6주째 근무 중이던 어느 날 오후 병동 전체에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다. 코드 블루. 응급 상황을 알리는 경보음이 병원 전체에 울려 퍼졌고 율리아가 있던 병실의 모니터도 순식간에 알람을 띄웠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던 환자가 급성 심정지 증세를 보인 것이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였다. 손에 들고 있던 수액 교체를 멈추고 바로 환자의 침상 쪽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율리아보다 먼저 움직인 건 다른 간호사와 의사들이었다. 마치 훈련된 특수부대처럼 움직였다. 심장 제세동기, 산소 마스크, 흉부 압박 도구가 순식간에 준비되었고 담당 의사의 가슴 압박 시작. 이라는 외침에 간호사들이 정확한 리듬으로 가슴을 눌렀다. 한 명은 시간 체크, 한 명은 가족에게 상황 설명, 또 다른 간호사는 혈관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라인을 삽입하고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이 1분 안에 일어났다. 율리아는 그대로 굳어버린 채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손에 든 거즈를 떨어뜨렸다. 러시아에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담당 의사를 찾는데 5분, 의료 장비를 구비하는데 10분, 그리고 간호사들 간의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는데 5분이 더 걸렸다. 누가 먼저 눌렀느냐,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 소독은 했느냐, 이런 절차와 책임 회피 속에서 환자는 그저 상황이 되어버리곤 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다는 걸 그단 1분의 현장에서 율리아는 온몸으로 체감했다. 모든 구성원이 환자를 살리는 일에만 집중했다. 비난도 주저함도 지시대기 없이 각자 맡은 역할을 이미 체득한 듯 움직이는 모습은 의료라기보다 예술에 가까웠다. 결국 환자는 8분 만에 맥박을 회복했고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의료진들은 한 명씩 마스크를 벗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고 어떤 이들은 땀에 젖은 유니폼을 고쳐 입었다. 그리고 의사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살려서 다행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 순간 율리아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다. 그것은 단지 환자가 살아났다는 감동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공간에서, 이 시스템 속에서 그녀 역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하나의 존재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병원 일지를 스스로 작성해 보기로 했다. 그녀의 글은 이렇게 시작됐다. 2025년 9월 17일 나는 간호사로서 처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순간에 함께했다. 놀라운 건 모두가 자신이 할 일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 그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고 느꼈다는 것이다. 이곳은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지켜야 할 사람과 내가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했다. 러시아에서의 병원은 무서운 곳이었다. 언제든 실수하면 욕을 먹고
의료사고가 나면 책임을 뒤집었어야 했으며 보호자는 늘 날카로운 눈빛으로 간호사를 감시했다. 환자는 의심했고 의사는 위협이었고 동료는 경쟁자였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환자는 사람이었고 의사는 동료였으며 간호사는 의료진의 중심이었다. 그날 이후 율리아는 자신이 단지 이곳에 견학 온 것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곳에 속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율리아는 병원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단순히 근무지였던 이곳이 이제는 그녀의 삶의 터전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병원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마저도 그녀에게는 하나의 감동이었다. 특히 그녀가 가장 인상 깊게 느꼈던 것은 시민들의 공공의식이었다. 하루는 출근길에 지하철역에서 가방을 놓고 내리는 실수를 한 적이 있었다. 모스크바였다면 이미 누군가 가져가거나 분실물 센터에서도 찾기 힘들다는 대답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다. 율리아는 분실 신고도 하기 전에 열차가 다음 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역무원이 검정색 가방 맡겨졌습니다. 안전하게 보관 중입니다라는 안내방송을 통해 연락을 해줬다. 가방을 찾으러 갔을 때 역무원은 환하게 웃으며 출근 중이셨죠? 커피라도 드릴까요? 라고 말해주었다. 그 따뜻함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사회 전체에 남을 생각하는 공감의 문화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 이후로 그녀는 서울 곳곳을 다니기 시작했다. 한강공원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들, 편의점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먹는 직장인들, 공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노는 아버지들. 러시아에서는 흔히 볼 수 없던 일상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감동시킨 건 한국의 아버지들이었다. 러시아에서 아버지는 전통적으로 권위의 상징이었고 가정에서는 묵묵한 존재였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대체로 어머니의 몫이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침부터 유모차를 끌고 나와 공원에서 산책하는 아빠들, 식당에서 아기 이유식을 먹여주는 아빠들의 모습이 거리 곳곳에서 보였다. 어느 날 율리아는 한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30대 초반의 남성이 아이 둘을 데리고 식사 중이었다. 아내는 없는 듯했고 아이들의 수저를 챙기며 작은 목소리로 동화를 읽어주고 있었다. 음식이 식을까봐 아이들에게 먼저 먹으라고 권하면서 자신은 식지 않은 찌개를 천천히 떠먹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교훈 같았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떠올렸다. 만약 내가 이 나라에서 가정을 꾸린다면 이런 아버지가 될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아이는 이 사회에서 어떤 어른으로 자라날까? 그날 밤 그녀는 병원 근처 고시원 같은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구글에 이렇게 검색했다. 한국에서 외국인이 귀화하려면? 그녀는 처음으로 한국 국적을 갖고 싶다는 생각을 진지하게 해봤다. 단지 이민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곳의 시민이 되고 싶었다.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다. 물론 걱정도 많았다. 언어는 아직 능숙하지 않았고 행정 절차도 복잡했다. 무엇보다 러시아에 남겨진 어머니와 여동생이 걱정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개인이 아닌 한 가족의 기둥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다. 그녀는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 모스크바는 나의 출발점이었지만 서울은 나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결심은 생각보다 빠르게 실행으로 옮겨졌다. 율리아는 어느 일요일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강남 출입국 외국인청을 찾아갔다. 가을의 서울은 선선한 바람이 불었고
가로수마다 붉은 단풍이 물들고 있었다. 유창하지는 않지만 또렷한 발음으로 귀화 신청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상담원은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줬다. 한국어 능력, 기본 소양, 체류 자격, 소득 요건, 그리고 귀화 면접. 말로는 간단해 보여도 결코 만만한 과정이 아니었다. 서류는 방대했고 증명 서류마다 공증과 번역이 필요했다. 하지만 율리아는 주저하지 않았다. 하나하나 준비하며 나는 진심이다라는 걸 스스로에게 확인하고 있었다. 그 즈음 그녀의 일상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병원 동료인 김민석 씨, 40대 중반의 내과 과장이자 이혼 후 홀로 지내던 남성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로 알고 지냈지만 퇴근 후 병원 앞 국수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날부터 조금씩 대화가 이어졌다. 러시아에서 간호사였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아니요, 여기 와서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한국은 정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여기 세상도 쉽지 않아요. 근데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조금은 따뜻해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카카오톡으로 이어졌고 주말엔 한강을 걷거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를 함께 보기도 했다. 민석은 자상했고 무엇보다 율리아의 삶에 깊은 존중을 보냈다. 그녀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대하거나 이국적 대상으로 소비하지 않고 온전한 한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어느 날 민석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한국에 오래 머물 생각 있으세요? 생각만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어요. 귀화 신청했어요. 정말요? 그럼 혹시 나와 함께하는 삶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율리아의 심장은 크게 뛰었다. 그가 결혼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 수 있었다.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과 하지만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이곳이 그녀에게는 가장 익숙한 따뜻함이었다. 하지만 행복은 늘 시험을 동반했다. 며칠 후 민석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율리아는 보호자 대기실에서 민석의 가족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처음 본 순간 민석의 어머니는 율리아를 아래 위로 훑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러시아 사람이라고요? 잠깐 일하러 온 거겠죠. 귀화? 결혼? 글쎄요. 우리 민석이는 상처 많아요. 또 외국인이면 힘들지 않겠어요? 차가운 말이었다. 율리아는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다. 저는 그저 이 나라가 좋아서 남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민석 씨와 함께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요.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아요. 어머님의 우려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을 마친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분위기는 싸늘해졌다. 민석은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날 밤 율리아는 민석에게 말했다. 혹시 내가 민폐라면 말해주세요. 나 혼자 감정이 앞섰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에요, 율리아. 어머니가 바뀌셔야죠. 내가 아니라 당신을 이해해야 하는 사람은 어머니예요. 그의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이 나라에서 누군가의 가족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단지 간호사가 아니라 한국의 시민이 아니라 어떤 이의 연인으로 며느리로 어머니로 그렇게 진짜 삶을 꿈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며칠 뒤 율리아는 민석의 어머니로부터 정식으로 식사 자리를 제안받았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조금 마음을 여신 것 같다고 말했지만 율리아는 그 말에 오히려 더 긴장되었다. 서울 서촌의 한 한정식집, 단아한 분위기의 식당에서 그녀는 어색한 정적 속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나왔지만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러시아의 가족은? 네, 어머니.
어머니와 여동생, 조카가 있습니다. 그럼 당신이 한국에서 결혼하면 그분들은 어떡하죠? 같이 오겠다는 건가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 말은 다름 아닌 당신과 당신의 가족은 짐이다라는 뉘앙스로 들렸다. 율리아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저는 한국에서 제 삶을 시작하려는 것이고 가족은 러시아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을 데려오거나 민석 씨와의 삶에 끼워 넣으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저 함께하고 싶은 사람 곁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차가웠다. 민석이 전처와도 힘들었어요. 혼혈 손자, 외국인 며느리 동네에서 사람들 시선도 그렇고 당신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곤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은 결정적이었다. 율리아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깊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귀화라는 선택이 단지 행정 절차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이것은 정체성의 이동이며 언어의 장벽보다 더 높은 문화와 감정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 일이었다. 며칠간 민석과도 거리를 뒀다. 민석은 그녀를 이해했고 기다려 주었지만 율리아 스스로가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나는 이 사회에 정말 어울릴 수 있을까? 어머니의 말처럼 나는 피곤한 존재일까?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찼다. 병원에서도 웃음이 줄어들었고 환자와의 눈맞춤에도 어색함이 생겼다. 간호부장도 눈치를 챘는지 그녀에게 따로 말을 건넸다. 율리아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예전 같지 않아요. 그냥 제가 여기 있어도 괜찮은 사람인지 고민 중이에요. 간호부장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율리아 씨가 와서 병동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느껴요. 다들 좋아해요. 외국인이건 아니건 좋은 간호사고 따뜻한 사람이죠. 그거면 충분한 거 아닐까요? 그 말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율리아의 마음에 파문처럼 퍼졌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날 밤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석 씨, 나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당신과 이 나라에서.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민석은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의 행동에는 확신이 있었다. 퇴근길에 들른 카페에서 따뜻한 고구마 라떼를 손에 쥐어주며 율리아에게 말했다. 당신이 여기서 계속 살아간다는 건 나한텐 축복이야. 우리 둘만 잘하면 되지. 남들 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말에 율리아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이제야 알 것 같았다. 누군가와 함께 사는 삶이란 완벽한 조건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는 따뜻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운명처럼 시어머니와의 갈등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날 병원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노인 환자가 보호자 없이 입원해 있었고 상태는 불안정했다. 가족들은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연락두절. 율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식사 시간마다 노인을 챙기고 손톱을 깎아드리고 웃으며 말동무가 되어드렸다. 그 모습을 우연히 본 사람은 다름 아닌 민석의 어머니였다. 병원에 문병을 왔다가 멀리서 손을 맞잡고 웃으며 환자의 얼굴을 닦아주는 율리아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그녀는 말없이 그 장면을 지켜봤고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떠났다. 며칠 뒤 민석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율리아 씨, 저녁 같이 할래요?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예전처럼 날카로운 말도 눈빛도 없었다. 조용한 식당에서 그녀는 율리아에게 말했다. 그날 병원에서 봤어요. 그 어르신 돌보는 거 그냥 지나가는 간호사였다면 안 했을 행동이죠.
진심이 느껴졌어요. 율리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사실 내가 제일 두려웠던 건 내가 외국인이어서가 아니에요. 또다시 우리 민석이 상처받을까봐. 근데 지금 보니 그건 나의 이기심이었네요. 그녀의 눈가에는 살짝 눈물이 고였다. 내가 너무 늦게 봤네요. 미안해요, 율리아 씨. 그 순간 율리아는 모든 감정이 터져버렸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들었던 수많은 편견들, 이방인이라는 이름의 장벽들, 환영받지 못했던 순간들.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벽이 따뜻한 진심 하나로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민석의 어머니는 말없이 자신의 반지를 빼서 율리아 손에 쥐어주었다. 우리 집 며느리가 되어줄래요?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귀화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더 이상 외국인 간호사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 율리아 민으로 살기 위해 한국어 시험 준비, 한국 역사 공부, 사회제도에 대한 이해를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민석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책장을 넘겨주었고 시어머니는 김치를 담그며 한국 가정의 전통을 알려주었다. 간호사 동료들은 그녀의 면접 예상 질문을 뽑아 롤플레잉까지 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 사실이 가장 큰 용기였다. 귀화 면접을 앞둔 한 달 동안 율리아는 단 한 번도 느슨하게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한국어 발음 교정을 위한 영상을 보고 병원 근무 후 저녁에는 한국의 역사와 헌법 그리고 국민의 권리에 대해 책을 읽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민석은 그런 그녀를 옆에서 묵묵히 응원했다. 시험 예상 질문을 인쇄해서 벽에 붙여주고 발음이 헷갈리는 단어를 포스트잇에 적어 냉장고 문에 붙여두었다. 가장 힘든 건 왜 귀화를 하려는가에 대한 자기소개였다. 단순히 한국이 좋아서요라는 말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진심을 다해 이 나라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설명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는 민석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석 씨, 나 무섭진 않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떨려요. 만약 떨어지면 내가 이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란 뜻일까봐. 그건 아니에요.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은 이미 많은 걸 증명했어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민석은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면접 당일이 밝았다.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유난히 푸른 하늘 아래, 율리아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밝은 회색 정장을 입고 도착했다. 출입문을 들어서기 전 그녀는 짧은 기도를 올렸다. 오늘 나의 말이, 나의 진심이 이 나라에 닿기를. 대기실 안에는 다양한 국적의 신청자들이 앉아 있었다. 얼굴에는 모두 긴장감이 역력했다. 율리아는 서류철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이 정리한 자기소개 원고를 꺼내 손에 꼭 쥐었다. 드디어 이름이 불렸다. 율리아 미하일로브나 씨, 들어오세요. 회의실 안은 고요했다.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고 그녀를 맞이하며 정중히 인사했다. 첫 질문은 예상대로였다. 율리아 씨, 한국에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녀는 준비한 문장을 하나씩 꺼내듯 조심스레 말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돌보는 일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에서는 시스템이 저를 보호해주지 못했고 환자도 의료진도 늘 힘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환자 중심의 문화, 따뜻한 동료, 존중받는 의료인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사람답게 일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면접관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어진 질문은 조금 더 까다로웠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율리아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인이라는 단어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끔은 당신은 여기 사람이 아니잖아라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해도 행동으로 진심을 전하려 했고 병동에서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환자분이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고 말해주셨어요. 그 순간 나는 여기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한국 역사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나요? 율리아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6.25 전쟁과 그 이후의 재건 과정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난 국민의 힘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의료보험 제도나 교육열을 보면서 한국은 단지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후 몇 가지 행정적 질문이 더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한 면접관이 조용히 말했다. 율리아 씨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제가 받은 감동을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외국인 간호사로서 또 앞으로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소외된 분들, 낯선 환경에 놓인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나라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그 말에 면접실 안이 잠시 정적에 잠겼다. 그리고 면접관 중 한 명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귀화 심사에서 듣고 싶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진심 어린 이야기였네요. 면접이 끝났을 때 그녀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손에 땀이 가득 배어 있었고 입안은 바짝 말라 있었다. 하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어떤 결과든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출구 쪽에서 민석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마자 가방을 받아들고 말했다. 어떻게 됐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포장하지 않고 나를 보여줬어요. 그는 조용히 웃었다. 그럼 충분해요.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날 밤 그녀는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오늘 한 나라에게 나를 설명했다. 나의 이유, 나의 존재, 나의 진심. 이 나라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미 나 자신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덧붙였다. 대한민국. 그 이름이 내 여권에 새겨지는 날, 나는 나를 다시 태어났다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귀화 면접이 끝나고 정확히 38일이 지난 아침이었다. 율리아는 병원에서 밤새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하던 대로 편의점에서 두유 하나를 사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눈꺼풀은 무거웠고 몸은 축 늘어졌지만 그래도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다. 이제는 기다림도 일상이 되어버린 듯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스마트폰에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한 통의 이메일. 제목은 단순했다. 국적 귀화 허가 결과 통보. 그 순간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말라왔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링크를 눌렀다. 화면이 로딩되는 동안 수많은 장면이 떠올랐다. 눈물, 좌절, 차가운 시선, 따뜻했던 말 한마디, 그리고 수많은 밤들.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짧은 한 문장이 떴다. 귀화가 허가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죽여 우는 그녀의 눈에서 지난 모든 시간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시민, 국민, 구성원 그리고 이제는
이 나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쁨을 나눌 사람이 떠올랐다. 그녀는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터져나오는 목소리. 됐어요. 민석 씨, 저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민석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축하해요. 이제 당신은 진짜 우리 사람이에요. 그날 오후 그녀는 병원에 출근했다. 아무렇지 않게 근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간호부장이 갑자기 호출을 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모든 간호사들이 꽃다발과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다. 율리아 씨, 귀화 축하합니다. 우리 병동 최초의 외국인 한국 시민 탄생.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린 병실에서 그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심지어 며칠 전 입원한 환자 한 분도 병상에서 일어나 박수를 쳐주었다. 우리 간호사님,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됐네요. 내가 뭘 했어. 이 사람 말투는 외국인이어도 마음은 한국 사람이라고 했잖아. 모두가 웃었고 그녀는 그 웃음 속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다. 이곳은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었다. 며칠 뒤 공식적인 귀화 서류와 국적 증서가 발급되었고 그녀는 구청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신청했다. 생년월일 아래 새겨진 이름 민율리아, 그리고 주소 서울특별시 구동. 그 작은 카드 한 장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증표였다. 그날 밤 민석과 함께 동네의 작은 국밥집에서 소박한 축하 저녁을 했다. 국밥을 앞에 두고 민석이 물었다. 첫 느낌 어때요? 한국 사람 된 소감. 율리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국밥 국물 맛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속까지 한국인이 된 느낌이에요. 둘은 크게 웃었다. 바깥에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고 국밥집 안의 따뜻한 김은 마치 축복처럼 퍼져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또 일기를 썼다. 내 이름은 민율리아. 나는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이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힘든 사람의 손을 잡으며 내가 받은 사랑을 더 크게 돌려줄 것이다. 이것이 내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처음 쓰는 다짐이다. 귀화 이후 율리아는 자신이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는 책임감을 매일 새롭게 느끼며 살았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도 출퇴근길 시민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이 사회의 일원이었고 한국이라는 공동체를 위해 무언가 돌려줘야 할 차례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진행되는 의료 봉사 활동에 자원했다. 외국인 근로자, 무국적 난민,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과 생활 상담이 진행되는 자리였다. 병원 측에서는 그녀의 요청에 흔쾌히 허락했고 동료 간호사들도 함께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첫 봉사날 율리아는 이태원 근처 다문화센터에 도착했다. 다양한 피부색, 국적,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언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이 쉽지 않았고 어떤 이들은 병원에서 겪은 불신 때문에 긴장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2년 전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한 네팔 여성 근로자가 병치레 후 지속되는 두통을 호소했다. 통역도 없고 의료 용어는 알아듣지 못했다. 율리아는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괜찮아요. 천천히 쉬운 말로 말해요. 저도 옛날엔 그랬어요. 그녀의 조용한 미소와 어눌한 발음이 환자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그렇게 몇 시간 동안 30명이 넘는 외국인을 상담했고 각자의 불안과 아픔을 어루만졌다. 그날 그녀의 손길을 받은 이들은 치료 이상으로 공감과 위로를 받았다. 봉사가 끝난 뒤 센터 관계자가 율리아에게 물었다.
이 힘든 걸 왜 이렇게 꾸준히 하세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한국에서 받은 걸 이제는 조금씩 갚아야죠. 저도 한때 이 사람들과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때 제 손을 잡아준 한국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율리아는 병원 숙소로 돌아와 러시아에 있는 간호학교 후배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그녀는 귀화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렸고 지금 한국에서 간호사로, 시민으로, 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담담히 풀었었다. 며칠 후 한 후배에게서 답장이 왔다. 선배의 선택은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었어요. 저도 한국 간호사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하려고 해요. 선배처럼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율리아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이제 누군가의 길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성공보다도 값진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커다란 종이 위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 나는 내가 선택한 나라의 따뜻함을 다음 사람에게 전하는 전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그녀는 러시아어로 된 한국 간호 현장 가이드북 집필을 시작했다. 외국 간호사를 위한 한국 병원 용어, 문화, 위기, 대처법, 생활 노하우까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시행착오를 글로 남기기 시작했다. 그녀가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된 순간이었다. 봄 기운이 퍼지던 4월의 어느 아침, 율리아는 구청에서 우편을 한 통 받았다. 흰 봉투 위에 적힌 굵은 글씨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 안내문 민율리아님 귀하.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다. 자신에게 이런 우편이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조심스레 봉투를 열자 선거 안내서와 투표 장소, 유권자 권리 안내문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그 종이를 펼쳐들었다 놓았다. 이제 나는 이 나라의 미래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그 감정은 벅차면서도 낯설었다. 수많은 절차를 지나 이제는 책임과 권리를 동시에 가진 시민이 된 것이다. 선거일 당일 그녀는 새벽부터 정장을 꺼내 입었다. 민석은 옆에서 장난스럽게 물었다. 투표하러 대통령이라도 뵈러 가는 거예요? 처음이잖아요. 이건 나한테 제일 중요한 날 중 하나예요. 서울 시내 작은 초등학교 앞. 아침 햇살 속에 줄지어 선 사람들 사이 율리아도 그들과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조용히 서 있었다.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조용히 질서를 지키며 한 명씩 투표소로 들어가는 모습은 경건한 의식 같았다. 순서가 되어 이름을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건네받았다. 민율리아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녀는 가슴이 뭉클했다. 마치 이 사회가 처음으로 그녀를 공식적인 한국인으로 불러준 순간 같았다. 기표소 안으로 들어가 용지를 펼쳤을 때 그녀는 한참을 바라봤다. 단지 몇 개의 이름과 정당이 적힌 종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곧 역사와 권리 그리고 책임의 상징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얻어진 투표권. 그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을 담아 선택했다. 투표함에 용지를 넣으며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이건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된 증거야.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길 한 어르신이 손등에 도장을 찍으며 말했다. 우리 민 씨, 첫 투표 축하해요. 율리아는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떻게 하셨어요? 손이 떨리더라고.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나도 예전엔 그랬지.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웃었고 그녀는 그 순간 이 땅의 누군가와 가장 한국적인 방식으로 연결된 느낌을 받았다. 그날 저녁 병원에서는
또 작은 파티가 열렸다. 이번엔 율리아의 첫 투표 기념 파티. 동료 간호사들은 손등에 첫 투표 축하라는 도장을 흉내낸 스티커를 붙이고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다. 간호부장은 케이크 위에 꽂힌 초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초는요, 민주주의의 상징이에요. 율리아 씨 환영해요. 진짜 대한민국 사람 된 걸. 그 말에 그녀는 살짝 눈시울을 붉혔다. 조용히 초를 불며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이 땅의 시민이다. 이제는 책임질 차례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의 선택으로 보답할 것이다. 그날 밤 그녀는 투표소에서 받은 선거 안내지를 곱게 접어 일기장에 붙였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민율리아로 다시 태어난 날은 여권을 받은 날도 주민등록증이 나온 날도 아니었다. 오늘 내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든다는 걸 느낀 이 순간이었다. 귀화 후 6개월이 지나던 무렵 율리아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방 청소를 하고 냉장고를 가득 채워두었다. 병원 스케줄도 조정했다. 이유는 단 하나. 오늘은 그녀가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들, 바로 러시아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조카가 한국에 도착하는 날이었다. 처음엔 망설였다. 낯선 한국 땅에 모시고 오는 게 맞을까? 엄마가 불편해하시지는 않을까? 하지만 어머니는 통화 중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구나. 이제는 내가 선택한 이 나라를 나도 한 번쯤 안아보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율리아는 망설임을 내려놓았다.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앞.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녀의 눈은 가족만을 찾아 헤맸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수수한 회색 코트를 입은 어머니가 여동생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다. 조카는 환한 얼굴로 이모를 외치며 달려왔다. 세 사람을 끌어안는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오랫동안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녀는 가족을 서울의 집으로 안내했다. 따뜻한 한국식 온돌빵, 손수 끓인 된장찌개, 김치 한 접시, 그리고 요즘 배우고 있는 한식 반찬들. 어머니는 다소 생소한 음식에 놀라면서도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내가 웃고 있는 걸 보니 나도 마음이 편하다. 그날 밤 율리아는 가족을 데리고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남산에 올랐다. 조명이 반짝이는 도심을 배경으로 조카는 신이 나서 이 나라 진짜 예쁘다 고 외쳤고 여동생은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알겠다. 왜 내가 이곳을 선택했는지. 이 나라가 너를 바꾼 게 아니라 너와 닮은 나라였구나. 그 말에 율리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 나는 여기에 와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지금은 이 나라가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한식 상차림 앞에 앉아 율리아는 조용히 다짐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자신의 이야기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첫 장으로 만들겠다고. 며칠 후 어머니는 한국으로의 장기 체류 신청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여동생은 아이의 교육을 위해 한국국제학교 입학을 검토하고 있었다. 처음은 망설임이었지만 이제는 확신이 생겼다. 이곳은 더 이상 율리아 혼자만의 나라가 아닌 온 가족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밤 율리아는 서울의 작은 교회당에서 조용히 기도했다. 하느님,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는 저에게 국적 이상의 것을 주었습니다. 희망, 사랑, 그리고 가족이 함께할 미래까지요.
이제 저도 이 땅의 하나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인이었고, 딸이었고, 간호사였고, 사람이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외국 여성의 귀화 스토리가 아니라 한국이 품은 한 사람의 삶과 그 선택에 대한 감동의 기록이다.